예. 안녕하세요. 자, 2월 달은 우리가 8회 강의를 할 건데요. 예, 요약집을 하겠습니다. 8번에 끝낼 건데요. 하루에 한 15회 정도 나가시면, 페이지를 마칠 수가 있어요. 1시간 한 5회 정도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충 판례 나간 거 있잖아요. 요약집에서, 요약집 양을 좀 줄이려다가 보니까, 기본세 좀 뺀 것들이 있는데,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같이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어차피 판례는 시험장 다 봐야 될 판례니까 일부러 몇 개는 빼고 90개만 뽑았어요. 20페이지를 안 넘기려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건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쓸데없는 건 다 뺐으니까. 거기 빠진 것들은요, 문제 풀이하다 보면 또 나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보면 모르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판례를 막 기본적으로 옮겨놓으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럴 시간 없어. 그냥 거기다 체크해놓으면 돼. 형광펜으로. 아는 건 체크하지 말고. 그거 눈에만 발라두잖아? 그럼 객관 시험 문제 보면 아무 지장 없어. 주관식을 보게 되면 그거 써야 되니까 옮겨놓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객관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눈에 바르는 거야. 눈에 바르는 거거든. 손에 바르는 게 눈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담거나 노트를 만든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요게 노트예요. 그 다음에 책 목차랑 똑같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지론인데요. 저는 요약집을 만들다 뭘 만들든 간에 내용을 꼭 문장 형식으로 만듭니다. 뭐뭐 하였음 이렇게 안 해, 절대. 그럼 이게 우리 말할 때도 뭐뭐 하였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단문장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쭉쭉 읽으면은요, 그대로 읽어져. 논리가 맞아 읽혀지니까. 그래서 책하고 목차 똑같고 필요 없는 건 뺐고요. 밑줄을 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 밑줄을 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치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 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아는 건 치지 마. 아는 건 치지 말고 모르는 건 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힘이 빠지니까 다 치게 되거든. 그래서 펜은 두 자루가 필요해. 그냥 치는 건 연필로 치든 볼펜으로 치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빨간 펜이나 빨간 형광펜으로 치세요. 그걸 한 페이지에 한 두 줄 정도만 그걸 쳐. 그럼 나중에 여러분 130페이지잖아. 10페이지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거 한 페이지 한두 개 치면 130페이지 근데 몇 분 걸릴까요? 2시간이면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한 페이지 보는데 1분 안에 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스피드를 내면은 이거 1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죠. 그럼 아침에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앉아가서 다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 충분합니다. 보고 들어가면은 몇 개 더 맞을 거고요. 그 대신 우리 객관시험 봐야 되니까 조문이 있잖아요. 다 집어넣어놨어. 조문 하나도 안 뺐고, 조문은 정말 박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조문은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든지 조문을 먼저 보고 조문에서 없는 걸 내용에서 밑줄을 치는 겁니다. 밑줄도 조문에 있는 거 조문에 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부록으로 조문이 안 붙어 있고, 그 대신 내용에다가 조문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조문집도 겸할 수 있어요. 자, 첫날이지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10페이지 가봅시다. 10페이지 시작해가지고 141에서 끝나니까 132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적당한 양입니다. 양을 좀 더 이상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보충 판례 나눠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옆에 펴놓으시고. 자, 민법의 법원 보시면, 법원은 무슨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실질적 민법, 실질적 동그라미. 형식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은 법률이니까 그건 따로 공부 안 하고, 실질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법원이라고 그럽니다. 성문법 중에는요, 성문법이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1차적 법원이란 말은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게 성문법주의고, 불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불문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자, 밑줄은 양걸 2번에 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입니까? 성문법주의죠. 그래서 성문법이 1차적 법원이고, 관습법과 조리가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다설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게 다설이에요. 우리나라는 관습법과 조리는 법원이 되는데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영미법계는 불법주의죠. 그래서 영미법에서는요,
판례법이 1차적 법원입니다. 그리고 성문법은 이를 보충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자, 비교표 보시면 성문법 중에는 법이 명확하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법 질서가 안정적이다. 문자로 써 있으니까 보고 그냥 사람들이 법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단점은 뭡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법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불법주의는 반대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 반대는 법질서 안정을 해치죠. 판례법을 주된 법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판례가 보기 힘들죠. 특히 이제 영미법 판례는요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요 변호사가 많습니다. 법을 뭔지 좀 알기 힘드니까 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던 건 이 성문법, 불문법주의가 딱 비교한 거 한 번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법원의 종류, 민법 1조, 자, 민사에 관한 1, 법률 동그라미하고 1, 번호 붙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동그라미하고 2,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동그라미하고 3. 그래서 우리 1조에 따르면 법원을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3가지죠? 법률, 관습법, 조리 3가지인데 관습법과 조리 2개를 묶어가지고요. 이거 불문법원이라 그러죠. 첫 번째는 법률이고 두 번째는 관습법이고 세 번째는 조리인데 제가 우리나라 판례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 2개만 불문법원입니다. 이 2개만 불문법원이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걸 법률이라 그러는데 국회가 만든 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법규명령도 포함하고 조례규칙도 포함하는 거 전체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조에 보시면 1조에서 법률은 밑줄, 둘째 줄 성문법은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걸 법률이라 그래요. 여러분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요 이름이 2가지야. 그 단어로 끝날 때는 민법 이렇게 끝나. 법 한자를 쓰고 문장이 좀 길어지잖아. 그럼 뭐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는 거죠. 법하고 법률은 같은 겁니다. 자, 형식적 의의 법률이라는 건 동그라미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걸 말하는데 국회 동그라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요. 1. 민법전 2. 민사특별법 3. 민법 부속법령. 그 민법 부속법령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도 실제 민법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권 변동 공시 방법을 쓰는 건데 양이 많으니까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게 민법 부속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 민법입니다. 명령은 누가 만든 겁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거죠. 행정기관 동그라미. 행정부가 만드는 걸 명령이라 그럽니다. 크게 3가지가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이름을 붙이고요. 보통 그 다음에 부령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만드는 데가 법제처죠. 법제처 담당 공무원들이 그 각각 부처 공무원을 같이 일을 해요. 그래야 법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얘도 법입니다. 명령도 법이에요. 실질적 민법입니다. 대법원 규칙. 여러분 대법원도 입법 국회는 아니잖아. 그럼 얘들도 명령인데 명령이라 그러면 이번에 명령과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효력은 명령과 똑같습니다. 대법원 동그라미.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이 만듭니다. 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들고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누가 만드는지. 우리 헌법에 보면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등기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그 규칙들이 다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 조약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 2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국제법이라 그래요. 국제법. 국제법이 종류가 2개 있는 거죠. 우리가批准하고 사인하잖아요. 조약. 우리가 사인 안 하면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그래. 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영어 번역한 겁니다. 전문 용어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인 안 한 게 몇 개 있어. 우리가 저 가입하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100몇 개국이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인 안 한 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 지금도 우리는 가입 안 하려고 그래. 그쪽 국제기구에서 걔 가입하라 그러는데 가입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절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대신에 그것도요, 효력은 있습니다. 뭐랑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저쪽 끝에 보시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우리가 사인 안 한 것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 터지면 그 지키는 건데 우리는 사인은 안 해. 그 대신에 사인하면 또 복잡해지거든. 자치법규는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걸 자치법규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 서울시, 경기도 이런 것들, 용산구, 관악구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조례, 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치법규는요, 서울시 의회가 만들면 조례라 그래요. 서울시 짱이 만들면 규칙이라 그럽니다. 서울시 조례, 서울시 규칙 그럽니다. 서울시장 규칙 그러지는 않고 서울시 규칙이라 그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우회 법률에도 없고요, 명령에도 없고, 부령에도 없어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베끼는 거야. 서울시가 맞는 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조례를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민법 내용이 됩니다. 조례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 전체가, 이 지금 방금 이 5가지가 성무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조문에서는 법률이라 말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이제 불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인정합니다. 관습법과 조립. 자, 관습법은 뭐가 관습법입니까? 첫 번째, 관습법이라는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동그라미, 관습 내지 관행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 동그라미 두 개가 더해지면 법이 됩니다. 법규범으로 승인된 거. 여러분, 법률, 법규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그런 거예요. 자, 6건 관행이 있어야겠죠? 관행 동그라미. 두 번째, 법적 확신. 이걸 지켜야겠다 느끼는 거. 법적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런 관습법이 되는데 최근에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디귿법, 전체의 법질서 동그라미, 거기에 반하지 않을 것. 전체의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냥 전체의 법질서라 그래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습이 있는데 그게 남녀 차별적 관습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지켜야 한다 생각해. 그럼 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전체 법질서에 반하잖아. 우리나라 저 헌법의 기본권의 첫 번째 조항이 남녀는 평등하다야. 그게 1번이거든. 평등권이. 그러니까 반하면 안 되죠. 성립 시기. 이게 법적 확신이 있냐 없냐가 고민스러울 거 아니야. 누가 확인해 주죠? 법원이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합니까? 판결은 확인에 불과합니까? 확인. 그래서 법원 동그라미, 확인 동그라미. 말장난 조심하세요.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성립한다. 거짓말입니다. 법원의 판결 판사들은요, 확인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고. 그럼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 판사가 확인해 줄 때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법적 확신 얻었을 때 그때로 소급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게 저 빨간 줄을 칠 거죠. 법원의 판결은 확인이고 법적 확신 얻은 때로 소급한다. 이런 것들. 이게 마지막에 한 줄 볼 거죠. 이게 한 줄. 그 다음에 관습법 효력은요, 여러분, 관습법은 불문법원이잖아요? 그럼 성문법과 관계해서 어떻게 되나? 이게 대등한가 아니면 좀 힘이 약할까요? 힘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민법 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등장해. 법이 있으면 관습법에 아무리 법적 확신이 있더라도 관습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조를 충실히 해석해가지고 관습법은 밑줄 법의 규정이 없는 동그라미, 없는 사항에 한해서 적용된다.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의미 없어. 법이 있으면. 근데 소수설은 뭐라 그러냐면은
관습법도 법이고 성문법도 법인데 왜 자꾸 관습법 힘이 약하다 그러냐. 그래서 동등한 힘이 있다 그러죠. 동등한 힘이 있어서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지를 인정해서 관습법에 의한, 그럼 대등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신법이 이기는 거죠. 그 새로운 관습법이 종래 성문법을 개폐를 인정하는 걸 대등적 효력설이라 그래요. 그때 적용되는 원칙은 뭐죠?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 해결하는 거죠. 예전에 사법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대등적 효력설에 따르면 관습법과 성문법 관계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거짓말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 신법,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는 거지. 관습법이 새로운 거면 관습법이 이기는 거고 성문법이 새로운 거면 성문법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 소수설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험은 다수만 알면 되는데 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소수설도 시험이 내거든요. 여러분은 다수설만 보충적으로 쓰는 뜻이 뭐라고요? 법의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자, 판례 1번. 가정의뢰 준칙은 대통령령입니다. 선생님이 시행령이라는 말이 안 붙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뢰 준칙은, 여러분 가정의뢰 준칙이 뭐죠? 옛날에 법이 이게 건전 가정의뢰 준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번에도 얼마 전에 엊그젠가 뉴스 보니까 서울서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결혼식 때 들어간 돈이 3,850만 원이 들어간대. 평균에서. 결혼식 안 하면 얼마를 남기는 거야? 3,850만 원이 남는 거야. 와. 근데 보니까 많이 안 쓴 거더라고요. 신부 반지도 100만 원 얼마짜리고 신랑 옷도 70만 원짜리.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더라고. 왜 그럴까? 호텔에서 요즘 이렇게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밥값이 10만 원짜리야. 그럼 축의금 5만 원 내면 돼한대. 친구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 5만 원 내면 돼한대. 5만 원 내면은 그 밥값도 안 나와. 본전치기도 못 한다. 비용도 안 나온다니까. 근데 친구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 5만 원 내면서 와이프 데리고 가고 애 새끼 둘 데리고 가. 그래서 인터넷에 나왔잖아. 그런 새끼랑 친구 해야 되나요? 절교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밥값이 비싸. 그래서 가정의뢰 준칙에서는요,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걸 허례의식을 없애려고 좀 만들어 놓은 거야. 지키라고. 그래서 고기 주지 말고 국수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수 먹는다는 날이 생긴 거야. 국수 미기라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 여러분?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의뢰 준칙 13조에 보면은요, 이게 죽었을 때 상대라 그러죠. 장사를 지낼 때 아내가 죽었어. 여자가 죽었는데 누가 상주가 되냐는 거야. 누가 주상. 큰아들이 될까? 남편이 될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큰아들이 되는 게 맞을까? 여러분 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두 개가 달랐어. 이게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가정의뢰 준칙에서는 아들이 되는 걸로 돼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동네 관습은 누가 되는 거였다고? 남편이 되는 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기는 거죠? 이씨. 성문법이 있을 때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 보충적 효력 쓰니까. 가정의뢰 준칙이 이기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정의뢰 준칙과 배치되는 관습법. 가정의뢰 준칙 동그라미하고 관습법 동그라미. 가정의뢰 준칙은 뭐야? 성문법이잖아. 성문법하고 관습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성문법이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관습법, 재정법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여루적이란 말은 열등하다는 소리잖아요. 보충적이랑 같은 말입니다. 비추어봐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의뢰 준칙이 있으면 가정의뢰 준칙과 배치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성문법이 이깁니다. 성문법이 이긴다는 거죠. 이긴단 말은 성문법만 적용되는 소리예요. 관습법 효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듣고 두 번째는요. 이게 이 관습법상 물권이 있냐? 온천권 있다고 없다고 판례가 없다 그랬죠? 온천수는 지하수고 지하수는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거지.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온천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요, 이게 무거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등기를 못 했거든요. 등기 못한 걸 팔았어. 또 그걸 누가 산 거야. 이 사람도 등기 못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등기 무거금으로 양수인입니다. 돈 다 줬어요.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이 못해요. 우리나라는 성립요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거든. 내가 돈을 다 줬어도 등기를 못하면 소유권 없는 거죠. 그럼 소유권 X. 소유권 취득 못한다. 얘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내가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 있다고 주장했거든. 대법원이 그런 거 없다 그랬어. 두 조지를 보시면 3번의 두 조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그것도 X. 이해되셨죠? 등기 안 하면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거. 됐고요. 자, 조리는 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라 그랬죠? 첫째죠. 사물의 도리. 만물의 이치 그런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리도 법원으로 보죠. 근데 판례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영미법서는 중요한 법원이요. 우리나라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구속력은 있다 그랬죠? 판례를 사람들이 되게 따라가니까 사실상 구속력은 있어. 근데 뭐는 없다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 따라가도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국과 우리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판례는 개기려면 개길 수 있어. 잘 개기지는 않죠. 여기까지 하고, 자, 오른쪽에는 프린트물 좀 볼까요? 보충 판례 1번. 너무 길어서 안 넣어놨는데, 1번 판례. 자, 첫 번째, 1번은 저 옆에 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그 요약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쪽에 관련된 건데, 관습법하고 사실은 관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양가로 1번.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이라는 것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것을 말하고 끊으란 말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그 문장이 너무 기니까 사실은 관습 동그라미. 사실은 관습은 관습으로 있는데 법적 확신이 없다는 거죠. 사회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의 점에서는 같으나 사회적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중 이르지 않은 걸 말한다. 두 개 차이점은 뭐죠? 법적 확신 유무로 나눠지는 거죠. 또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은 법원이라 그랬죠. 불법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법령과 같은 효력 갖는단 말은 이게 그 성문법과 동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원이라 그 소리예요. 법이라 그 소리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빨간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느나. 보충적 효력이죠? 법에 어긋나지 않느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관습법 효력이 없다는 거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법칙은 법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충적 효력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입니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법이 있잖아요? 관습법은 무효입니다. 효력 없어요. 이에 반해서 사실은 관습, 사실은 관습은요, 법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관습은 사실이잖아요. 얘는 법령 효력이 없는,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의사 보충하는데 그런, 의사 보충 또는 의사 해석 기준입니다.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 그걸 우리가 사실은 관습이라 그래가지고 저 나중에 저 뒤쪽 가서 공부해요. 법원이 아닙니다. 얘는 법이 아닙니다. 자,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양가로 2번.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고, 자, 누가 한다고? 법원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관습법 동그라미 네 군데.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사실은 관습은 누가 알아서 합니까? 사실은 주장하셔야 되죠. 변론주의. 사실은 관습 동그라미, 당사자가 주장, 입증 동그라미. 사실은 관습은 그걸 유리한 사람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판사님 그런 사실은 관습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셔야 돼. 관습은 그 전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지 여부를 가리는 건 더 어렵다. 그렇죠. 관습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고 법적 확신이 더 애매하잖아. 자, 그간 밑줄 쳐볼래요, 여러분?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가 가리키는 그건 뭐야? 이가 가리키는 단어는 뭐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랬잖아. 이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럼 가르치는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자, 객관식 1. 관습법. 2. 사실은 관습. 관습법. 이가 가리키는 관습법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그랬잖아.
판사가 몰라. 요즘 봐보세요, 여러분. 참 대단하더라고. 20년 전에 한참 그 스타크래프트 임요한이 날고 길 때 저는 스타 세대니까 제가 하는 건 스타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중계했던 아나운서가 있어. 스타를 중계했던 아나운서가 있거든. 게임 중계했던 아나운서가 있고 여자분 두 분 다 계시는데 웃긴 건 그분이 요즘에 TV에서 얼마 전에 그 페이크 아시안 게임하고 그럴 때 있잖아. 요즘 하는 게 뭐 롤이라 그랬잖아. 롤을 또 중계하더라고. 이거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 말만 게임인데.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스타크래프트가 계속 게임을 옮겨가면서 중계를 하는 거야. 본인도 게임을 그러니까 중계하려면 게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전문가 정도 돼야 이게 판을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저는 롤을 전혀 몰라.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누가 이기지도 모르고. 보고 있으면 썰음을 보는 것 같아. 그렇잖아? 내가 판사인데 게임을 둘러싸고 뭐가 터진 거야. 법정에 나온 거야. 막 싸우고 게임 아이템인데 이 새끼가 훔쳐가니 뭐 싸우는 거야. 판사가 뭐라 그럴까? 일단 그 게임 이름부터 낯설죠? 그 다음 아이템이 뭐냐고 물어봐야겠죠? 그렇잖아. 그 동네에서는 그런 관습법이 있다고 말해봤자 판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그럼 판사가 모르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알려주라 그거야. 마지막 줄이 그거야. 법원이 관습법을 모를 수는 어떻게 하라고?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게 포인트야. 책임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관습법은 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관습법은 입증 책임이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데 판사가 모르면 아쉬운 네가 뭐 하라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당사자가 관습법을 주장 입증할 책임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쓴 문장들이 아니에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회 문장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밑에까지. 여러분 그동안은 1번, 2번만 시험에 자꾸 내다 보니까 3번은 시험에 안 냈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3번을 시험에 냈습니다. 자, 사실은 동그라미. 자, 조금 전에 사실은 가서 법이라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법이 아니라 그랬죠. 얘는 뭐 하는 거라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주로 어디서 활동할까? 활동 영역이 나와버리가 임의 규정에서 활동하겠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야, 여러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의사에 의해서. 그렇죠? 강행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어디서?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뭐일 때? 동그라미. 임의 규정일 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야. 법률의 해석 기준, 의사 해석 기준 같은 말입니다.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제로 할 수 있을 때 끊어. 사실은 관습은 어디서 쓰는 거라고요? 임의 규정일 때 임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은 관습 있잖아.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습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써먹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끊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규정이 어떤 규정이라면 강행 규정이래요. 강행 규정이라면 사실은 관습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 나와버리가 아니야. 활약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시험 진짜 더티했어 문제가. 강행 규정에도 사실은 관습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1.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대. 그 말은 강행 규정이 없다는 소리야.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강행 규정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활동할 수가 있지. 두 번째,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정했어. 우리 물권법에 가다 보시면은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먼저 적용되도록 써놓은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이건 두 가지는 효력이 있어. 이건 유효야. 이때는 사실은 효력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라고? 효력이 없어. 사법시험에 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관습이 강행 규정 영역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거짓말이야. 두 가지는 효력이 있어. 문제가 너무 더티하죠?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또 어떤 식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음 중에서 사실은 관습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시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써놨어.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그거 찾아내라고. 하도 1, 2번만 내다 보니까 3번도 낸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종중 구성원 자격을 종료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년 남자만 기였어요. 지금도 이게 우리 관습법은 맞죠. 근데 더 이상 효력은 없는 거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게 이르렀다 하기 위해서는 자 끊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실세 동그라미. 전체 법실세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끊고 정당성 동그라미, 합리성 동그라미.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란다. 정당성, 합리성 이 표현도 시험에 나옵니다. 전체 법실세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겠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됐다 하더라도 끊어. 관행과 법적 확신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전체 법실세에 반하지 않게 돼가지고 관습법으로 성립했어요.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될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확신 소멸이야, 소멸. 있다가 사라졌어. 그 전까지는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사라진 거야. 왜 남자만 돼? 여자도 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생각이 사라졌거나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 처음에는 옛날에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남녀평등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어. 처음에는 부합했는데 지금은 부합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 관습은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더 이상 효력을 부정될 수밖에. 정확히 말하면 실효죠, 실효. 효력을 상실하게 돼. 효력이 있다가 공동선조 후손 중에서 성년 남자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게 동그라미 종료 관습법입니다. 종료 관습법인데 이것은 마지막 줄 변화돼 우리나라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죠. 따라서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어떻게 된다고?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실효됐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남자만 되는 건 맞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래봤자 효력이 없어. 왜? 우리나라 남녀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지 진짜? 관습법은 없죠. 이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으니 관습법은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양가로 4번이죠. 누가 된다고? 성별 구별 없이 성년만 되면은 모두 구성원이 됩니다. 성년, 남녀 모두가 되는 거죠. 써놓으실래요? 남녀 모두 조례에 합당하다. 예전에는 여러분 족보에 남자만 올라갔잖아. 그게 남자한테 조용히 하냐? 족보에 올라가면 좋습니까?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족보에 올라간 그 숫자대로 돈을 내게 돼 있거든. 남자만 올라갔잖아. 그럼 우리 쭉 파가 나고 우리 집안 이쪽에 보면 오형제간이란 말이야. 그럼 문중 어르신이 큰아들한테만 전화하잖아. 작은 애들 전화하면 얘들 막 씹거든. 어르신이라고 어르신 대접도 안 해주고. 근데 큰아들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에 저 5이니까 이번에 문중 시제 진행이고 250만 원 내라 그런다고. 그렇죠?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구도 올렸습니까? 여자도 올려요. 인구를 사람을 적게 나니까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도 올렸잖아.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뀐 거야. 조례 누가 되는 게 맞다고? 조례도 법이라 그랬잖아. 불문법원이라 그랬잖아. 남녀 모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문중에서 전화 오면 여자 후손들도 돈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야 됩니다. 문중 종종 구속오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 대법관들. 그전에는 관습법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남자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그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제 관습법이 없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남녀 모두가 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중 산판 거 재산 분배할 때 여자 후손들한테도 띄워주라 그랬습니다. 액수가 컸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의 억대가 나왔다니까 돈이 보상금이. 그 용인에 있는 땅이 수용되면서. 근데 그걸 남자 형제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 반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여자들 끼어가 나누다 보니까 돈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그 전에 억대했는데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죠. 대단하죠. 그 돈을 문중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안 먹고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잘 봐두시고. 됐습니다. 일단 책으로 돌아오셔서 13페이지 볼까요? 권리.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는 어떤 게 법률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생활관계라 그러는데 거기서 뭐에 규율되는 거? 법에 의해서. 여러분 법에 의해서 규율되면 무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권리 의무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설마 이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에 밑줄 치시면 안 돼요. 그거 시험에 나올 리 없잖아. 이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법률관계라 그래요. 법률관계.
여러분이 살다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법원에 뛰어가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면 법률관계야. 근데 신청할 수 없으면 법률관계가 아니죠. 예. 남자가 사귀다가 저녁에 집에 가는데 남자는 집이 용인이고 여자는 집이 불광동이야. 처음에는 몇 번 데려다 줬는데 밤늦게 데려다 주면 집에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려. 용인도 땅이 넓습니다. 2시간 걸린다니까. 그럼 남자가 더 이상 데려다 싫은 거야. 그래서 광화문에서 너 3호선 타고 가라. 난 저기서 광역버스 타고 집에 갈 테니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한테 문자가 왔어. 어쩌면 그러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그동안 쭉 데려다 주다가 왜 어쩌면 그럴 수가. 그러더니 내일 모레 법원에서 보재. 그게 돼야 한대? 안 되죠? 그건 인간관계라 그래. 그런 거 보고. 법률관계 반대하면 무슨 관계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라 그럽니다. 인간적인 관계라는 거죠. 말이 좀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호의관계죠. 호의를 베푸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호의를 베푸는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죠. 권리물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호의관계 보시면 호의관계, 법률관계 차이점은요. 무상, 유상의 돈 받냐 아마 그게 아닙니다. 법적 구속 받을 의사 없이 잘못됐을 때 법원으로 뛰어가지 말자. 그러면 호의관계입니다. 법적 구속 받을 의사 없이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걸 우리가 호의관계라 그럽니다. 인간관계 일종이에요. 거기서는 권리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호의관계냐 법률관계냐 구별은 법적 구속 의사 정보에 따라 결정. 무상 X, 무상성, 돈 안 받으면 호의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증여는 돈 안 받아도 법률관계잖아요.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기울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 X. 약속 안 지킨다고 지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X. 약속 안 지킨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펜 호의관계에 있어도요.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고 불법 손해배상은 법정 책임이거든. 요건 인정합니다. 법률의 규정의 청구권 요건 인정합니다. 예컨대 갑이 호의로 을을 차에 동승시켜서 목적지로 가다가 교통사고 일으켜가지고 을이 부상을 입었대요. 밑줄.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 갖습니다. 호의로 태워줬다 그래서 손해배상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호의로 태워지든 돈 받고 태워지든 옆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판례는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동그라미 시인의 측이나 동그라미 형평원칙으로 보아서 형평원칙이라는 말은 형평이 맞다는 말이 공평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공평원칙 그런 건데 매우 불합리하게 인정될 때는 그때는 배상 경감 동그라미 깎아줄 수 있어요. 100% 다 손해배상 하라는 게 운전자한테 너무 불리한 것 같아. 그때는 깎아줍니다. 그렇지만 사고 차량이 단순히 호의 동그라미 동승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이를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아니다. 경감 X. 그때는 경감 안 해줍니다. 호의관계는 이유로 깎아주진 않아요. 근데 뭘로는 깎아줄 수 있다고? 시인의 측이나 형평원칙으로 깎아줄 수는 있어. 호의는 이유로 깎아주진 않습니다. 호의란 이유로 깎아주면 절대 나머지 하면 안 되지. 그러다 사고 나면 아작 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권리 종류 보시면 이것도 뭐 통틀 한 문제 나오는데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 동그라미 하시고 인재가사. 옆에 써놓으셔도 되겠네요. 인재가사.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내용에 따른 분류죠. 인재가사. 머리글자 필요가 없는데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안 외워지죠. 이런 인격권은 뭘 누리는 거죠? 인격적 이익. 인격적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신체, 사생활 보호, 초상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 명예권. 그걸 침해당하면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물권은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중물권은요. 물권 비슷한 거죠. 2가지가 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은 광산하는 거. 어업권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거. 채권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급부 요구권을 채권이라 그래요. 지시재산권은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거 지시재산권이라 그러죠. 5대 권리라 그래가지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내용은 필요 없어요. 재산권 안에 뭐뭐 있다고 여러분? 물권, 준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가족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족권, 상속권. 그래서 가족법은요, 우리가 친족상속법이라 그래요. 민법의 친족상속법을 우리가 가족법이라 그래요. 사원권 별표. 사원권은요, 사자가 단체의 사자입니다.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 그래요. 우리 민법에 나오는 단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단법인. 상법에 나오는 단체는 회사 이런 거 있죠. 사단법인 사원의 권리가 사원권입니다. 내가 사단법인의 사원이라든가 주식회사 주주가 되면은 그 단체 사원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사원권이라 그래.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뭐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뭐 나왔냐면 사원권은 넓은 의미의 재산권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재산권에는 물권, 준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네 가지만 있는 거지. 사원권은 별도로 돼 있잖아. 근데 우리 엄밀히 어떻게 생각하면 사원권도 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재산권을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야. 사원권은 별도 권리입니다. 재산권과 별도로 사원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속권도 돈 되는 거잖아. 근데 재산권에 안 들어있고 가족법에 나와 있죠.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작용에 따른 분류는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요게 네 가지인데 시험 문제는 형성권이 3번 나오고 항변권이 1번 나오고 요 분야로 나옵니다. 형성권 별표, 항변권 별표. 자, 지배권은요. 직접 지배가 포인트죠. 타인 행위를 매결하지 않고 직접 지배했던 거래요. 직접 지배하는 걸 지배권이라 그래요. 인격권도 지배권이고 물권도 지배권이고 지식자 다 이런 것들 다 지배권이죠. 자, 얘는 효과가 두 가지인데요. 내 지배권을 제3자가 침해하잖아요. 그럼 1. 불법행위가 됩니다. 누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면은 소유권에 대한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할 불법행위를 성립한단 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침해 상태 배제 청구권. 내 땅에서 나가라. 두 가지입니다. 나가라는 침해 배제 청구권. 그동안에 쓴 것은 돈으로 배상하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이제 지배권의 특징이죠. 청구권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그 일정한 행위를 첫째 조건 급부라 그래요. 급부 동그라미, 요구 동그라미 권리 급부 요구권인데 청구권은 90%는 채권에서 나오죠. 이게 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게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법에 가시면은 부양 청구권, 부부 동거 청구권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청구권이죠. 부양 청구권. 그래서 그 청구권이 채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물권이나 가족권으로부터 나온다. 그 한 줄만 시험에 나옵니다. 형성권은요. 형성은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형성권은 포인트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키워드죠. 상대방하고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라서 형성권은 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만자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뀌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표의 두 번째 보시면 재판상 형성권, 재판상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걸 재판으로 행사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라는 거죠. 예입니다. 그 표도 보면 근데 뭐 위에 게 더 적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 게 더 많아요. 재판 형성권을 외우셔야 뭐 외우라 그랬어요? 자, 빗줄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행위를 취소하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셔야 한다 그랬죠? 형성권입니다.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끊고 여러분 시험 문제 얘만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지 마세요. 혼인 취소, 취소 동그라미. 그 밑에 보시면 입양 취소, 취소 동그라미. 이런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도 뭘로 하셔야 됩니까? 재판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사기당해서 결혼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나는 솔로 보시나? 나는 솔로? 안 보시나? 저는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다가 또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이게 참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이게
남자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게 아니라 뭐 시부모거 이런 거였던 뭐 그랬나 봐. 그러다가 뭐 결혼했다 헤어지고 뭐 그랬나 보던데, 그게 사기야? 사기 아니야? 그렇게 결혼해도 돼?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다 뭐냐면은,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게 그 사기 혼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거짓말을 쳤다며 처음에 나왔어. 근데 그게 이제 판례가 엄청나게 있거든? 쭉 있는데, 그거 생각해봐. 내가 그걸 알았어. 여자가 알았다니까? 남편이 거짓말한 것 같아. 키도 거짓말한 것 같고, 머리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거짓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나 혼인 취소할래. 그러고 친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면 이기셔야 돼? 소송하셔야 돼, 그거. 그냥 혼인 취소한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말 들어보고 판사가 그 정도는 취소가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는 뭘로 하셔야 됩니다면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입양 취소도 마찬가지잖아. 입양했다가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뭘로 하셔야 돼?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죠, 여러분. 친생부인이야. 친생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본부인 자식을 낳잖아. 그럼 내 자식은 추정이 되거든. 근데 걔가 커가는데 나를 안 닮아.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나를 안 닮았고 영화배우 누구를 닮았어. 좋아, 슬퍼? 너무 잘생긴 거야. 나를 닮아야 되는데. 그럼 잘생긴 아들이 좋을까 슬플까? 아무래도 내 새끼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내 새끼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소송하셔야 돼? 소송하셔야 돼. 친생 부인의 소라 그럽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요 세 가지.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나 친생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뭘로 하셔야 돼?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판사한테 확인 받아와야 돼. 판사가 들어보고 확인 받아와야 돼. 친생 부인은 뭐 유전자 검사 갖다 내면 되죠.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 파양은 열 필요가 없어. 왜? 재판이라는 말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혼도 두 가지죠. 재판 안 하고 이혼할 수도 있나요? 있어. 그걸 무슨 이혼이라 그래요? 협의 이혼이라 그러죠. 이름은 협의 이혼이고 이건 합의 보는 거야. 합의 봐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재판 안 하죠. 이건 재판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확인만 받아,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불러다가 합의했냐 물어보고 이 새끼는 누가 키울 거냐고 몇 가지 하고 가라 그러잖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다 이거 요거잖아. 그럼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뭘로 갑니까, 여러분? 소송하셔야지. 와이프 이혼 안 해주네? 그럼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소송하죠? 그걸 재판상 이혼. 재판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재판으로 해야죠. 절대 애우는 거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재판상 파양 입양을 깨는 건데 애울 필요 없어요. 시험 물어보지도 않아. 방금 말한 네 가지 있죠? 채권자 취소권. 취소권 세 가지야. 혼인 취소, 입양 취소, 채권자 취소. 그다음 친생부인. 요 네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면 판결문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 대로 위에 가보실래요? 헷갈리는 거 있어. 동의권. 동의 전화 걸어서 하면 되겠지.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그 취소권 동그라미 쳐봐. 그 밑에 취소, 위에 취소는 뭐야? 이제 제가 위에 거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 위에 취소는 뭐냐면 법률행위 취소권이야. 사기당해서 취소하는 거, 착오로 취소하는 그런 거 있었죠? 선생님, 조금 전에 혼인 취소가 예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많은 취소권 중에서 혼인 취소는 판결문 받아와야 되는 거고, 물건 잘못 산 건 그냥 전화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착각한 것 같다. 강박당해서 사기, 그건 위에 거 140조. 그 다음에 약혼해제 별표. 이게 여러분 판결이 필요 없어.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불치의 질병이 있잖아? 그러면 약혼 해제할 수 있거든요. 판결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약혼 해제. 그다음에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포기 신고하는 거거든. 조심하세요. 그래서 약혼 해제나 상속 포기가 꼭 밑에 들어갈 것처럼 느낌이 다 드는데 아니에요. 밑에 들어간 것은 중요한 거 네 가지. 취소권 3개, 친생부인. 딱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다 위에다 갖다 붙입니다. 약혼 해제나 상속 포기가 판결문이 필요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참고 보시면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거 있죠? 분할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증감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매수, 무슨 소멸 그런 것들은 다 형성권인데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매분, 소중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렇죠?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얘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한 형성권입니까? 재판상 형성권입니까?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한 형성권입니다. 원칙으로 가는 거니까. 그 재판상 형성권이 예라 그랬잖아. 재판상 형성권 아닌 건 다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한 형성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어. 뭐 하시면 됩니까? 전화하시면 돼. 다른 공인도 전화해가지고 야, 분할하자 그러시면 돼요. 물론 분할이 안 되면 법원에서 분할해 주는데 처음부터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분할되는 그런 건 아니야. 전화만 하시면 분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히 형성권이죠. 항변권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항변권은요.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항변하는 건데 청구 동그라미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일시적 영구적으로 작용 저지 동그라미 소멸 X 항변권은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닙니다. 항변권이 있으면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거에 대해서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연기적 항변권 둘째 줄 보증인의 최고 검색 또는 동시에 항변권 잔금하고 등기소로 동시에 돼 있으면은 날짜 되면 잔금 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등기소를 줘야 잔금을 주지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변권은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작용을 저지하는 거죠. 그게 잘 나오죠. 영구적 항변권도 있죠. 상승이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정에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죠. 그걸 한정승인이라고 그러고 이건 영구적인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권리 충돌 경합 보셔야 되는데 판례 몇 개 보고 갈까요? 판례 보시면 자, 첫 번째 3번 판례 인격권으로서 재산권 명예권 나와 있죠. 2페이지에 3번 판례 3번 판례 보시면 명예권도 인격권입니다. 셋째 줄 명예를 침해당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저 조금 전에 불법행위라 그랬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지배권이니까 불법 소멸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법에 찾아보시면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이라는 그걸 구할 수도 있거든. 하나 더 인정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전 구제가 된 이건 사후 구제잖아요. 일 터진 다음에 손해배상 받는 거니까 사후 구제인데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기초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자 현재 동그라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 침해 금지 청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전 구제라 써놓으세요. 어떤 것들이 이런 거라 그랬죠? 방송 금지, 가처분, 출판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 요즘에는 그게 좀 허용되는 모양인데 이혼할 때 서로 협의혼하면서 뭐라고 다뤘냐면은 이혼 과정에 대해서 절대 어디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야. 어길 때는 얼마나 주겠다. 요즘에 합의볼 때 그런 걸 많이 써. 나중에 이렇게 말을 세나가나 막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 여자분께서 그 전 남편과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야. 소설로 써가지고 책이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이건 소설이다. 소설이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안단 말이야. 읽어보면 알아. 워낙 유명했던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책 나오기 그 전주에 출판 금지 가처분이 떨어졌어. 그리고 책을 다 찍어놓고 책이 못 나와. 왜?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 내용이 명예를 침해당할 수 있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출판 금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남자가 그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야. 그 약속을 어겼잖아. 그 약속에서 손배 청구해가지고 지금도 그 책이 안 나옵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 궁금해 죽겠어. 그게 왜 그래? 일단 출판이 되면은 아무리 나중에 그 다음에 변명을 하더라도 안 통하잖아. 그래서 명예권은 뭐가 꼭 필요하다고? 사전구제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재산권은 사전구제가 안 돼요. 재산권 침해는 되게 일 터진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거든. 얘는 사전구제가 된다는 거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여러분 그 일신전속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신전속권 그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요약집에는 시험 잘 안 나와서 빼버렸는데 요거 물어볼게. 일신전속권 뜻이 뭐죠? 내 한 몸에 전속한다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는데 나만 행사할 수 있어. 또는 나만 누릴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일신전속권이라 그래.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자료 청구권이 문제가 됐어요. 위자료 청구권. 그 이혼 위자료 청구권인데 이게 양도가 되겠냐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얘를 이혼해가지고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남한테 팔 수 있을까?
이 남편 새끼 얼굴 보기 싫어. 차라리 남한테 넘기고 그 양반 돈 받았으면 잘 쓰지. 될까 안 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법 806조 3항은 뭐라고 되냐면 이게 약혼 해지로 인한 손배청구권이거든. 이걸 나중에 유죄를 준용해.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6조 3항에 보시면 약혼 해제됐을 때 약혼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해자한테 유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유죄로죠. 근데 뭐라고 조문이 써 있었냐면 이게 조문이 내용입니다. 원래는 양도 쓴 게 안 되는데 원래는 양도가 안 되는데 뭐 되면 된다고? 당사자 간에 배상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냐단 말은 양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조문이. 여러분 약혼 당했는데 억울하게 약혼 이제 파혼 당했어. 그러면 가해자 배우자를 상대로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양도 승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언제는 가능하다고? 합의 봐가지고 계약서를 썼거나 배상 계약을 썼거나 또 합의가 안 돼서 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양도 승계 된다고 돼 있다니까. 좀 독특하게 돼 있죠. 원래는 안 되는데 조건이 갖춰지면 양도 승계 된대요. 근데 요것이 843조에서 이게 이혼에도 준용되도록 돼 있어요. 됐죠? 자, 끊고. 이제 우리가 알 건 여기서야. 그럼 어떻게 됐어? 유죄를 청구는 원래 안 되겠지. 똑같이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위에 806조 3항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양도 쓴 게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얘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사상 이신 전속권이 이게 뭐는 아니다? 귀속상 이신전속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행사를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귀속상 이신 전속권 아니라는 말은 남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지. 행사상 이신 전속권이란 말은 대리가 안 된다는 소리야. 네가 행사하라는 소리야, 네가. 됐죠? 이거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집어넣은 거야.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는요, 와이프가 직접 하셔야 돼. 다만, 양도할 수 있는데, 바로 양도는 안 되고 조문을 준용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구권자가 일단 뭐 하시고, 소를 제기하시래. 그 다음에는 양도 승계가 된대. 우리 조문에 뭐라고 됐었습니까? 배상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하면은 양도 승계 된다 그랬잖아. 그걸 그대로 베끼는 거야. 그래서 이혼 유죄로도 뭐라고? 소를 제기한 다음에는 양도 승계 된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뒤에 이제 밑줄 쳐놨지만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뭐만 나오냐면 딱 한 줄 나와. 이혼 유죄로 청구권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 행사상 이신 전속권이 이제 뭐가 아니다? 귀속상 이신 전속권 아니다. 그 한 줄 나와. 그 뒤에 거까지 나오면 가족법이 되잖아. 필요 없고 한 줄만 기억하세요. 유죄로 청구권 누가 하셔라고 여러분? 본인이 직접 행사하셔야 되는데 행사한 다음에는 뭐가 가능하다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지. 바로는 양도가 안 되고 행사한 다음에 소를 제기한 다음에 소제기가 행사예요.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이혼 유죄로 청구권은 행사상 이신 전속권이다. 귀속상 이신 전속권은 아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